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9천만 원이 살포됐다는 의혹의 발단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을 마련해 전달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이 전 부총장은 정치에 입문한 2016년부터 약 7년간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녹음된 파일 개수만 3만 개에 달하면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9천만 원이 살포됐다는 의혹의 발단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을 마련해 전달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이 전 부총장은 오래전부터 정치권을 맴돌던 사업가 박모 씨에게 10억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받았고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이 전 부총장은 정치에 입문한 2016년부터 약 7년간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던 건데 파일 개수는 3만 개에 달합니다. 그 사이 국회의원 선거는 재보궐까지 3번, 지방선거 2번, 당내 선거 4번 등 여러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과 구청장 후보로 4번이나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 이 때문에 수사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업가 박 씨는 이 전 부총장 재판에서 이 씨가 공천을 받으려면 로비도 해야 하고 어른들께 인사도 해야 한다고 해 돈을 보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도 통화 대부분을 녹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연합뉴스TV에 이 전 부총장이 현역 의원 2명을 포함해 5명의 선거 자금으로 쓴다며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뇌물 의혹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경 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도 이 전 부총장 수사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켜 당에 대한 입장을 크게 바꾼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검찰에선 당대표 선거를 위해 돈 봉투를 준비한 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구치소에서 잠시 풀려난 마약상이 조직폭력배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는 과거 교도소 동기인 평택 지역 조직폭력배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강도질을 한 일당도 있었는데 경찰은 이 강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추가 수사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들판 한가운데 도로에서 경찰이 차량을 압수수색합니다. 차량 내부와 트렁크까지 모두 열어 수색을 벌이자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나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의 차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압수 좀 해. 필로폰 들어있는 거야, 하나는. 경찰이 마약 판매상과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조직폭력배, 그리고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 등 26명을 적발했습니다. 마약 판매상 A씨는 지난해 1월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일시 수용 해제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는 과거 교도소 동기인 평택 지역 조직폭력배 B씨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했습니다. 주사기 이거 사용한 거 다 누가 쓴 거예요? 됐더라고요.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B씨는 자신이 속한 폭력 조직원은 물론 학생과 주부 등에게도 판매했습니다. 이들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강도짓을 한 일당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추가 수사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약 사건하고 연관을 못 지었고요.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마약까지 나오게 돼서 마약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 19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흡연과 음주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율은 재작년 대비 2%포인트 증가했고 전자담배 사용이 늘면서 흡연율 또한 소폭 증가했습니다. 식생활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과체중과 비만을 합친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코로나 시국 전과 비교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학생들의 우울감도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5.4%. 재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난 탓입니다. 담배뿐 아니라 음주도 늘었습니다. 남학생의 음주율은 15%, 여학생 10.9%로 2021년 대비 각각 2%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 번 마실 때 소주 5잔 이상이란 남학생과 석 잔 이상이라고 답한 여학생의 수도 늘었습니다. 고위험 음주에 대한 기준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시고 결과를 보시면 여학생의 위험 음주율이 조금 더 높은 결과를. 학생들의 식생활 습관 역시 우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른다고 답한 청소년은 10명 중 4명가량으로 재작년 대비 소폭 늘었습니다. 또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는 답변도 전년 대비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루 한 번 이상 과일을 먹는 학생은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의 과체중과 비만을 합친 비율은 30.5%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코로나 시국 전과 비교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과체중을 포함할 경우 10명 중에 3명은 비만으로 지금 분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한 번 이제 비만으로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성인까지 이어지고 좀처럼 정상으로 이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 밖에 지난해 여학생 3명 중 1명, 남학생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답해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야담뉴스 TV 곽준영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인데요. 정부는 20대부터 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던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외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늘립니다. 또 전국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해서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떨어뜨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서영석 기자입니다. 보증금을 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데 정부가 대책으로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건강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대에서 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던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고 검사 질환도 우울증 외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늘립니다. 정부는 빠르면 2025년부터 20세 이상 청년층에게 우선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생명 존중 안심마을이란 이름으로 지역사회 안에서의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각 마을별 특성에 맞게 학생, 어르신을 위한 마음건강마을, 생명사랑 아파트 등을 두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살 시도자나 유족을 위한 상담, 치료 지원 통합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그리고 심리 상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OECD 1위라는 오명을 받고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떨어뜨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표가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이 폐기돼 논란이 뜨겁게 일었는데요. 이번에는 먹는 낙태약 판매를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낙태 반대 단체가 이 약의 승인을 취소하고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냈고
지난주 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항고했고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민아 특파원입니다.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이름의 알약은 미국에서 임신한 여성들이 임신 중절을 위해 먹는 약입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시판되는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2000년 이 약을 승인한 이후 미국 여성들은 임신 후 10주까지 이 약을 먹고 낙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낙태 반대 단체가 이 약의 승인을 취소하고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소송을 맡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매슈 캑스머릭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상대로 이 판사는 지난주 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고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연방항소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7주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약의 승인 자체는 유지하되 이후 사용 규제를 완화한 조치는 철회하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 판결에도 불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Which is that we are going to continue to fight in the courts. We believe that the law is on our side and we will prevail. 결국 이번 낙태약 논란도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임민아입니다.